중국을 방문한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났습니다. 서로 관계 개선 의지를 드러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남부 지역의 도시들은 연일 체감 온도가 섭씨 40도를 넘기는 숨막히는 폭염이 계속되면서 폭염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17일 펜실베니아주 필라델피아를 방문해 부자 증세를 강조하면서 노동자층의 지지를 촉구했습니다. 미주 한인체전을 밝혀줄 성화가 지난 주말 뉴저지 한인타운 퀘팍과 포트리를 지나 뉴욕에 도착했습니다. 워싱턴주 시애틀에서 한국 부부에게 묻지마 총격을 가한 30대 남성이 1급 살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중국을 방문한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났습니다. 여전히 의견 차이가 사라진 건 아니지만 적어도 서로 관계 개선 의지를 드러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시 주석이 올해 안에 3차 정상회담을 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지한샘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을 방문 중인 블링컨 국무장관이 오늘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시진핑 주석을 면담했습니다.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시 주석은 이 자리에서 블링컨 장관의 방중이 양국 관계 안정화에 긍정적 역할을 하길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양측은 이번 협의에서 일부 사안에서 진전을 이뤘고 합의에 도달했는데 이는 매우 좋은 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과 중국은 책임감을 갖고 관계를 관리할 의무가 있다고 믿는다고 전달했습니다. 외교가에서는 블링컨 장관의 방중으로 악화 일로를 걷던 양국 관계가 개선될 여지가 생겼다는 평가를 내놨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대만 문제와 관련해 하나의 중국을 인정하고 대만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해 강조했습니다. 대중국 경제정책이 디커플링이 아니라 디리스킹이라는 점도 설명했습니다. 또 양국 고위급 대화를 재개할 것이라며 북한 문제에서 중국의 역할도 촉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외교라인의 2인자인 친강 외교장관은 조만간 미국을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외교 전문가들은 미중 정상회담이 성사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시 주석이 오는 11월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를 계기로 정상회담을 할 수 있다는 예상입니다. 지난해 11월 인도네시아 발리 정상회담 후 양국 정상의 대화는 사실상 중단됐고 지난 2월 정찰풍선 사태 이후 미중 관계는 수교 이후 최저점으로 치달았습니다. 블링컨 장관의 이번 방중으로 양국 관계도 회복 국면으로 전환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KBN 뉴스 지한샘입니다. 남부 지역은 연일 폭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텍사스주의 휴스턴시, 루이지애나와 플로리다주 도시들은 연일 체감 온도가 섭씨 40도를 넘기는 숨막히는 폭염이 계속되면서 폭염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텍사스 휴스턴 지역의 오늘 낮 기온은 화씨 98도, 높은 기온에 습도까지 더해져 체감 온도는 110도에 육박했습니다. 내일은 기온이 더 올라가 낮 최고 기온이 101도까지 올라갈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국립기상청은 지난 17일 밤부터 텍사스주 해안지대 일대와 휴스턴에 폭염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기상청은 이런 폭염의 원인으로 멕시코만 해상에서 발달한 강력한 습기가 몰려오면서 가뜩이나 높은 기온의 체감 온도를 더욱 끌어올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전했습니다. 뉴올리언스를 비롯한 루이지애나주에서도 지난 주말부터 90도를 넘는 기온이 이어졌습니다. 뉴올리언스 시청은 시내 곳곳에 쿨링센터와 급수대들을 설치하고 시민들에게 옥외 활동을 자제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 바깥에 있을 때에는 그늘이나 에어컨이 있는 곳을 찾아 자주 몸을 식히고 물을 많이 마시도록 하라고 조언했습니다. 뉴올리언스 원자력, 뉴올리언스 상하수도국은 요금 체납으로 전력이 끊긴 가구들의 전력 공급을 21일까지 재개한다고 밝혔습니다.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의 기상청도 남플로리다주 일대에서는 고온과 높은 습도가 겹친 폭염으로 체감 온도가 화씨 100도가 넘을 것이라며 기상경보를 발령했습니다. AP통신은 마이애미와 포트 로더데일 일대는 주말부터 종일 90도가 넘는 기온을 유지했고 푹푹 찌는 습도로 주민들이 고통을 겪었다고 전했습니다. 지구 평균 기온이 산업화 전보다 1.5도 이상 높아지면 기상이변이 폭발적으로 늘게 되고 그때는 인류의 노력으로도 기후변화를 막을 수 없게 되는데 일명 티핑 포인트라고 합니다. 최근 세계 해수 온도가 급상승하면서 이미 티핑 포인트에 도달했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정치 전문 매체 더힐은 이달 들어 태평양과 대서양을 넘나드는 광활한 영역에서 해수면 온도가 기록적인 수준으로 상승하는 현상이 관측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더힐은 이를 자연적, 인위적인 요인이 결합한 불행한 우연이라고 분석하면서도 조건이 갖춰지면 돌이킬 수 없는 기후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우선 올해 해수면 온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요인으로 열대 태평양에서 엘니뇨 현상이 본격화했다는 점을 지목했습니다. 지난 3년간 동태평양 수온이 평년보다 낮은 현상인 라니냐가 이어지면서 서태평양 인도네시아 부근 해역에 두터운 온수층이 형성됐는데 올해는 반대로 동태평양을 중심으로 해표면 수온이 높아지는 엘니뇨가 발생했고 태평양을 넘어 대서양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캐나다 고위도 지역과 북대서양에서는 화창한 지역은 더 더워지고 흐리고 바람이 많이 부는 지역은 더 서늘해지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결과적으로 캐나다에서는 기록적 규모의 산불이 발생했고 유럽 인근 해상에는 열돔이 형성됐습니다. 한편 열대 대서양에서는 기류와 기압의 영향으로 해수면 온도가 9월 허리케인 시즌 수준까지 급상승했습니다. 더힐은 또 해수 온도가 이렇게 빠른 속도로 상승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배경은 결국 지구온난화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올해 엘니뇨는 태평양에서 지속 확산해 기후체계에 더 많은 영향을 끼칠 것이라며 거기에 지구온난화까지 더해져 현대 인류가 경험하지 못한 극단 기후를 만들어낼 수도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17일 펜실베니아주 필라델피아를 방문하고 재선을 위한 선거 유세를 이어갔습니다. 특히 부자 증세를 강조하면서 노동자층의 지지를 촉구했습니다. 지난 17일 바이든 대통령은 2024년 대통령 선거 유세 차원에서 펜실베니아주 필라델피아를 방문해 부자 증세를 강조하고 노동자층의 지지를 촉구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의 억만장자 숫자는 약 1,000명으로 늘었지만 그들은 소득의 8%만 연방세로 납부한다며 교사와 소방관, 아마도 여기 있는 그 누구보다 낮은 세율로 세금을 냈다고 지적하고 그들이 공정한 몫을 지불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미국에서 가장 큰 55개 기업은 400억 달러나 되는 이익에 대해서 연방소득세를 전혀 내지 않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공정할 수 있냐며 중산층이 잘 되면 모두가 잘 된다고 강조하고 중산층 번영을 보장하기 위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날 바이든 대통령이 연설한 곳이 미국 노동총연맹 산업별 조합회의가 주최한 행사였던 만큼 노동자들의 지지를 호소한 겁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이 나라의 투자 은행가들이 내일 파업한다면 크게 눈치채지 못할 것이지만 노조원들이 직장을 그만둔다면 전국이 마비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밖에도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코로나19 구호 패키지, 최근 이뤄진 부채 한도 인상 협상 등을 언급하며 미국 경제에 대한 자신의 중산층 비전을 바이든노믹스라고 선전했습니다. 이에 군중들은 4년 더, 렛츠고 조 등을 외치며 환호했습니다. 이날 노동총연맹 산업별 조합회의 리즈 슐러 회장은 바이든 대통령이 우리 생애 가장 친노조적인 대통령이라는데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미 2차례나 기소됐지만 여전히 굳건한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을 상대로도 상당한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버드 캡 해리스 폴은 지난 14일에서 15일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 두 사람을 놓고 가상 대결 여론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여론조사에서 지금 당장 2024년 대통령 선거가 이뤄지면 누구에게 투표하겠느냐는 질문에 응답자 2,090명 가운데 45%는 트럼프 전 대통령을 선택했습니다. 응답자의 39%는 바이든 대통령을 선택했고 15%는 어떤 후보를 택할지 확신이 서지 않는다고 대답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달 같은 기관이 진행한 여론조사에서는 47%의 지지를 얻었는데 2%포인트 하락한 겁니다. 또 공화당 경선에서 누구를 뽑겠느냐는 질문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59%의 지지율로 공화당 후보들 사이에서 확고한 우위를 점했습니다. 다음으로는 론 디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가 14%,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이 8%,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가 4%의 지지율을 얻었습니다. 한편 민주당 경선에서 바이든 대통령을 뽑겠다고 대답한 응답자는 62%였습니다.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는 15%로 뒤를 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나이와 건강이 또다시 지적됐습니다.
응답자의 66%는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하기에 너무 늙었다고 대답했습니다. 특히 공화당 지지자의 94%가 그의 고령을 우려했고 민주당 지지자의 65%는 그의 나이가 아직 적절하며 59%는 그의 건강이 대통령직에 적합하지 않다고 대답했습니다. 미주 한인체전을 밝혀줄 성화가 지난 주말 뉴저지 한인타운 펠팍과 포트리를 지나 뉴욕에 도착했습니다. LA를 출발한 지 27일 만인데요. 타운 관계자들이 성화봉송에 함께하며 체전의 성공을 기원했습니다. 지한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제22회 전 미주 한인체육대회가 나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체전의 시작을 알리는 성화가 지난 주말 뉴저지를 지나 뉴욕에 도착했습니다. 지난 5월 23일 LA를 출발한 전 미주 한인체육대회 성화는 라스베가스, 댈러스, 캔자스시티, 애틀랜타, 워싱턴 DC 등을 지나 지난 토요일에는 뉴저지 팰리세이즈 팍, 어제는 포트리를 통과했습니다. 어제 오전 포트리 소방서 앞에서 출발한 성화는 폴륜 포트리 시의원과 포트리 한인회 관계자들로부터 미주체전 조직위원회로 전달되며 체전의 성공을 염원했습니다. 박우천 뉴욕 미주체전 공동조직위원장은 이번 미주체전을 위해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은 한인 이민사회에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하고 그 어느 때보다 성대한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만큼 많은 분들이 미주체전을 찾아주시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열렬히 환영해 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우리 체육인들이 하나가 되어 우리 한인 동포 사회가 더욱더 활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2회 전 미주한인 체육대회는 오는 23일부터 25일까지 뉴욕 나소 베테랑 메모리얼 콜리세움에서 3일간 이어지며 개막식에서는 한국 아이돌 그룹 아이들의 무대가 펼쳐질 예정입니다. 이번 대회를 위해 LA, 시카고, 캐나다, 중국 등 32개 지역에서 참가하는 15,000여 명의 선수들이 22개 종목에서 선의의 경쟁을 펼치게 됩니다. KBN 뉴스 지한샘입니다. 뉴욕과 뉴저지에 거주하고 있는 한인 인구 가운데는 여전히 1세대의 비율이 60% 이상을 차지해 전국 평균 53%보다 높았습니다. 뉴저지 최대의 한인 밀집타운으로 꼽히는 펠팍과 포트리는 한인 인구 가운데 75% 가까이가 1세로 추산됐습니다. 연방 센서스국이 지난 15일 발표한 2017년에서 2021년 아메리칸 커뮤니티 서베이 세부 지표에서는 2021년을 기준으로 뉴욕과 뉴저지 한인 가운데 해외에서 태어난 1세 비중이 여전히 60%를 웃도는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미 전국 한인 인구 194만 5,880명 가운데 1세 비율이 53%인 것을 감안하면 이보다 7%가 높은 것으로 뉴욕과 뉴저지 한인사회의 경우는 아직 1세가 주류라는 것을 시사하는 통계입니다. 뉴욕주의 경우 혼혈을 포함한 전체 한인 인구 14만 2,143명 가운데 60%인 8만 5,306명이 해외에서 태어난 1세로 추산됐습니다. 특히 최대 한인 밀집 지역으로 꼽히는 뉴욕시 퀸즈의 경우는 한인 인구 5만 1,484명 가운데 1세 비율이 72.4%나 됐습니다. 맨하탄의 한인 1세 비율 52.4%보다 20%포인트나 높은 수치입니다. 한편 뉴저지주는 한인 인구 10만 9,856명 가운데 64.4%인 7만 709명이 1세로 추산됐습니다. 뉴욕주보다 4%포인트 이상 높은 수치입니다. 특히 뉴저지 최대 한인 밀집타운들로 꼽히는 팰리세이즈 팍과 포트리는 한인 인구 가운데 1세 비율이 각각 74.7%와 73.8%로 나타나 주 전체 평균보다 월등히 높았습니다. 반면 교육 수준이 높은 교외 지역에서는 상대적으로 젊은 2세 비중이 높았습니다. 한인 가구 형태를 살펴보면 부부가 함께 살고 있는 비율은 뉴욕 48.6%, 뉴저지 64%, 65세 이상 한인의 독거노인 비율은 뉴욕 5.2%, 뉴저지 5.3%로 추산됐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미 전역에 거주하는 한인 인구는 총 194만 5,880명으로 미국 내 아시아계 인구 가운데 5번째로 많았습니다. 워싱턴주 시애틀에서 한국 부부에게 묻지마 총격을 가한 30대 남성이 1급 살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태아의 죽음과 관련해서도 살인 혐의를 추가로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되고 있습니다. 지난 16일 워싱턴주 킹카운티 검찰은 시애틀에서 한인 부부에게 묻지마 총격을 가한 30살 코델 구스비를 1급 살인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구스비는 지난 13일 오전 워싱턴주 시애틀 벨타운 교차로에서 멈춰선 테슬라 승용차에 다가가 수차례 총격을 가했고 당시 임신 8개월이었던 34살 권모 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권 씨 배 안에 있던 태아는 응급 분만 수술을 받고 태어났지만 이내 사망했습니다. 함께 차 안에 있던 남편도 총상을 입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검찰은 구스비에게 남편을 향한 총격과 관련해서도 살인 미수 혐의를 적용했고 태아의 죽음과 관련해서도 살인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킹카운티 검찰청은 워싱턴 주법에 따르면 피해자가 산채로 태어난 경우에는 기소가 가능하다며 아기의 죽음에 대한 살인 혐의 기소가 적법한지 의료 기록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구스비는 사건 당일 식당으로 출근하는 권 씨 부부의 차량으로 다가와 총을 난사한 후 달아났습니다. 이후 조사에서는 부부의 차에서 총기를 보고 반사적으로 발포했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폐쇄회로 TV 등을 확인한 뒤 범인과 부부 사이 별다른 상호작용이 없었다고 봤습니다. 구스비에 대한 혐의 인부 절차는 오는 22일로 예정됐습니다. 바이든 정부가 인터넷 보급이 뒤처진 지역들을 대상으로 접속망을 확대하기 위해서 9억 3천만 달러의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 16일 상무부는 9억 3천만 달러의 미들마일 보조금으로 소매 광대역 통신사가 가입자를 인터넷에 연결할 수 있도록 하는 대규모 네트워크를 만들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부서 관계자들은 이 미들마일 시스템을 주간 고속도로 시스템에 비유하면서 매우 빠른 속도로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운반하는 대용량 광섬유 라인이 인터넷 접속을 가능하게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미치 랜드리우 백악관 인프라 조정관은 이 네트워크들은 매우 먼 거리에 걸쳐 많은 양의 데이터를 운반하고 원주민들의 땅에서부터 열악한 시골과 외딴 지역, 병원, 학교, 도서관, 주요 사업체 같은 필수 기관에 이르기까지 더 큰 네트워크와 마지막 마일 사이의 격차를 메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보조금 지급은 바이든 행정부가 초고속 인터넷 연결을 전국으로 확대하기 위해 의회를 통해 추진한 여러 이니셔티브 가운데 하나로 35개 주와 푸에르토리코 등에 19,300km에 이르는 새로운 광섬유망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앨런 데이비드슨 상무부 차관보는 이 보조금이 전국의 모든 가정을 저렴하고 신뢰할 수 있는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에 연결하는 네트워크 기반을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재무부가 한국을 환율 관찰 대상국에 포함한 기존 방침을 유지했습니다. 한국 외에 중국과 스위스, 독일,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대만이 포함됐습니다. 환율 관찰 대상국은 미국과의 양자무역 흑자 규모 및 국내 총생산 대비 경상수지 흑자와 지속적, 일방적 시장 개입 등 3가지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한국은 대미 무역 흑자 기준 하나의 요건에만 해당됐지만 재무부 방침에 따라 관찰 대상국으로 분류됐습니다. 직전 보고서에서 관찰 대상국이었던 일본은 이번 목록에서 제외됐습니다. 사이버 외교사절단 반크는 전 세계 재외동포가 거주국에서 김치의 날 제정에 동참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캠페인을 전개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반크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함께 한국어와 영어로 캠페인 포스터 2장을 만들어 소셜미디어에서 알리고 있습니다. 포스터에는 김치의 날 제정에 함께해주세요. 한국의 맛을 세계로. 한국의 맛을 알릴 수 있는 김치의 날, 전 세계 친구가 김치의 날을 즐길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세요라는 글귀와 함께 지구촌 곳곳에 김치가 널리 퍼져나가고 있는 그림을 실었고 또 다른 포스터에는 현재 김치의 날이 제정된 각국의 결의안을 보여주면서 750만 재외동포가 협력해 이 날을 제정하는 데 함께하자고 독려하는 이미지를 삽입했습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가 15일 대중교통 반값 할인카드와 시니어와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인 액세서 라이드 서비스 신청 가능 대상에 ID NYC 소지자들을 포함시켰다고 밝혔습니다. 대중교통 할인카드는 65세 이상이나 장애인일 경우 편도 이용요금을 50%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중교통 할인카드 적용 대상은 뉴욕시 버스와 전철을 비롯해 롱아일랜드 레일로드와 메트로놀스까지도 포함되지만 기차의 경우 주중 오전 피크 시간대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액세서 라이드 서비스는 뉴욕시 전역을 대상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이들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탑승 공유 프로그램입니다. 뉴저지주 하원 농업 및 식량안전위원회는 지난 15일
오는 2028년에서 2029학년도부터 뉴저지의 모든 초중 고교생에게 무상으로 점심급식을 제공하는 내용의 법안을 가결해 본회의로 송부했습니다. 법안은 가정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모든 공립학교 학생들에게 무상으로 급식을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연방 정부에 따르면 현재 뉴저지 공립생 140만 명 가운데 약 절반이 학교 무상급식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2018년보다 약 7만 3천 명이 늘어난 수치입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화요일은 대체로 구름이 많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73도, 섭씨 23도, 밤 최저 기온은 61도, 섭씨 16도로 예상됩니다. 수요일은 오전에는 구름이 많겠지만 점차 개겠습니다. 목요일은 오후부터 적지만 소나기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미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